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최근 가장 핫한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일일이 다루는 건 이제 이 이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하는 거로 하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딥러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길래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체 어떤 이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딥러닝 얘기가 거의 안 됐었는데 대체 왜 이제 2010년 넘어서 이렇게 핫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왜 딥러닝이 이렇게 동작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너럴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제 여기서 왜 제목이 튜토리얼 리뷰냐고 하면은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2015년 작년 이제 충계 학술 발표 대회 튜토리얼에 참석해서 이제 딥러닝 세션을 좀 들었었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그걸 이제 큰 틀로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튜토리얼의 어떤 리뷰다라고 그 제목을 붙여봤어요. 튜토리얼을 이제 연사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 뭐 네이버 김정희 수석, 그리고 카이스트 김준모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정규문 교수님, 모두 다 이쪽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딥러닝에 대한 오버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컨텐츠는 이래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왜 이렇게 딥러닝이 핫해졌는지. 그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 항상 좋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딥러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었는지, 어떤 게 갑자기 왜 이렇게 핫해졌는지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스루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그중 이슈 중 하나인 로컬 미니마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딥러닝이에요. 이건 이제 에트리 이승민 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발표 자료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크게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어떤 거를 분석을 해서 34개의 기술을 뽑아놨더라고요. 그 중에 쭉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기술들이 많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기술들인데, 그 중에서 딥러닝이 어디인지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좌표 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빅 트렌드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unexpected factor라고 해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핫한 거 같은데 특정 요소에 의해서 핫하지 않은, 그냥 식어버릴 수도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Y축이 어떤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이제 표를 그냥 해석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포텐셜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인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살펴보면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MIT, 가트너 뭐 그거 말고도 그냥 증권가도 그렇고 안 쓰는 대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여기 2012년 후반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 이전부터는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반 언론이나 혹은 일반 기업에서는. 그쵸? 그럼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도메인도 너무 다양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에서는 이 딥러닝이 최근에 뭐 대기업들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인식, 물체 인식, 보이스 레코그니션, 뭐 스팸 메일 디텍션하고, 심지어는 뭐 네이버의 지식인 뭐 포스팅 분류하고, 그리고 뭐 질병 검출하는 데까지 해서 그냥 대부분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딥러닝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나 혹은 스피치 레코그니션 쪽에서의 어떤 사용되는 그래프를 좀 차용을 해온 건데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2012년도 후반부터 엄청나게 많이 딥러닝이 사용됐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위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First Use of Deep Learning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비전 분야의 챌린지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2012년쯤 돼가지고 더 이상 뭔가 발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딥러닝이 나오면서 뭔가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딥러닝이 그 상태에서 마저 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또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치 레코그니션 좀 아래쪽 그림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피치 그룹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보면은 여기는 조금 이르죠. 2010년 정도. 2010년 정도부터 딥러닝을 사용하면서 정확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지고 있죠. 더 이상 안 좋아지다가 그렇죠. 이것처럼 딥러닝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기업체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또 잘 나오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보였는데 너무 잘 나오니까. 페이스 리커그니션인데 사람의 물론 이제 제한된 실험 환경이랑 제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떤 얼굴 인식, 얼굴을 어떤 인식하는 알고리즘 부문에서 사람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균적인 정확도보다도. 그걸 이제 여기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사람보다 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얼굴을 훨씬 정확하게 인식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딥러닝이 뭐길래 이렇게 좋은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걸 부분은 일단 정의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위키피디아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공통 부분을 뽑아보면은 결국엔 넌리니어한 프로세싱 유닛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 계층 쌓아놓은 걸 딥러닝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계층을 쌓았을 때 그 계층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하이어키 계층을 형성해내더라,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정의인 거고 좀 이제 딥빌리프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통용되는 정의라고 보이는 게 이 토론토 유니버시티의 힐팅 교수의 정의가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기 쉬운 정의인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 동영상 올렸는데 뉴럴 네트워크 망에서 히든 레이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히든 레이어의 수가 하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쉘로 네트워크라고 하고 두 개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딥 네트워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의들이 좀 넓게 사용되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쉘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을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겠지만 주로 이제 위에 쉘로우 러닝이 나오는 저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면은 그 인풋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특징값, 피처죠. 피처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피처 셀렉션 부분,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그 피처에 따라서 피처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 피처 벡터와 아웃풋을 클래시파이어에 넣으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제 테스팅을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쉘로우 러닝이었으면은 쉘로우 러닝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어떤 피처가 중요한 건지, 어떤 피처가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솔직히 많은 도메인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태스크가 새로 주어질 때마다 새로운 피처들을 뽑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이제 다른 피처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하다,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딥러닝은 뭐가 다르냐라고 한번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면은 그 안에서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합쳐졌어요. 이 쉘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다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이제 위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머신이 알아서 수행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머신이 알아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를 분석해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도구인 거죠. 근데 단순히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데이터를 보고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걔네를 어떤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피처를 뽑아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그런 분석보다는 직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에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에러라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람이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혹은 물체를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인지해내는지 그게 어떤 물체인지를 인지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계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뇌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정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봤을 때 색깔을 그러니까 색깔을 처리하는 부분이 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구도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그 그림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이모션, 감정적인 부분을 인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모서리, 그림이 있으면은 모서리 부분, 엣지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림의 어떤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 인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뭐 사람이 있는지 이런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쨌든 다양한 특징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산계해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여기서 다양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각각의 특징을 표현해내는 거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뇌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시각적인 자극을 처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가 좀 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다행해요. 요거에 대한 건 이제 이후에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간단한 예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오리엔테이션을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디렉션을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들을 보시면은 다 다른 특징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특징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느 파트인지 분석이 공부가 되어 있고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그럼 각 부분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부분을 이렇게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다 일일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처리하는지 부분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런 하나하나의 개별 부위들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다양한 피처들을 순차적으로 혹은 어떠한 구조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싱글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결국에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Different level of abstraction or composition이에요. 결국에 서로 다른 특징들을 어떤 추상화시킨다라든지 혹은 추상화된 개념들을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레벨로.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 특성을 분해해서 그 분해된 특성들을 각각의 표현하고 그리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참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작업, 특성을 분해하는 작업을 딥러닝에서는 자동으로 머신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내추럴하고 보다 이제 풍부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좋은 성능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얼굴들의 컬렉션이 이제 인풋으로 주어졌는데 시각적인 자극으로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픽셀 단위로 분석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를 분석하는 레이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전반적인 모양을 분석하는 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조합을 분석하는 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 다른 피처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 수 있는 게 딥러닝의 장점인 거죠. 그만큼 표현력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각 피처의 어떤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단일 레이어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레이어 가지고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represent 할 수 있는 특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멀티 레이어 그리고 멀티 유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이어들이 여러 층 쌓이다 보니까 딥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딥러닝이 꼭 좋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성능이 좋은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좋기만 하냐는 아니에요. 장점을 먼저 일단 짚고 넘어가면 편리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효과적인 피처를 자동으로 뽑아주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술인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퍼포먼스가 좋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피처를 뽑아낼 수 있고 그걸 또 잘 표현해낼 수가 있죠. 단점은 근데 뭐냐라고 보면, 물론 이 단점을 기업들이 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히든 레이어 안에서 피처가 자동으로 뽑히고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가 분석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어떤 분석이 수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입장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부 지식을 껴넣을 수가 없어요. 이전 제가 그 블로그에서 동영상 그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로지컬 에이전트라고 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지식 기반을 쌓고 그 지식 기반에 의거해서 어떤 동작하는 에이전트들을 로지컬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널리지가 핵심적인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부 지식을 주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알아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알아서 그걸 분석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널리지는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특성인 건데, 그 여러 개 멀티레이어를 쌓다 보면 당연히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가 많아져요.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다 많은 피처를 표현할, 그러니까 보다 많은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표현력은 풍부해지지만 오버피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서 오버피팅이 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컴퓨테이셔널 어떤 리소스 부분에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아까 위에서 말한 단점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히든레이에서 어떤 기작들이 뭐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코절 릴레이션십,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거는 뭐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대로 긁어왔는데, 뭐 그 딥러닝의 딥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증명을 해낼 수가 없죠.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튜토리얼에 참석했을 때 물어봤어요. 외부 어떤 난리지라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분석할 수 있고 외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네이버의 수석님으로 기억하는데 분이 주신 답변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결과가 너무 잘 나오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20, 30%가 확 뛰어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인더스트리에서 물론 분석을 하는 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 레볼루션이 이렇게 이제서야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느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나 것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아닌데 왜 갑자기 딥러닝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핫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짚고 이번 동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학습시키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밑에 이제 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은 허들이 굉장히 많은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학습하기 힘들었다는 거고, 그 이유가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허들은 Vanishing Gradient라고 하는 이슈예요. 이제 제가 기존에 뭐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알거나 혹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신경 회로망이라고 하는 거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그널이 포워딩 되고 프로퍼게이션 되고 포워딩 방식으로, 그리고 에러라고 하는 부분을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뒤로 돌리면서 모델이 학습하는, 모델이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그냥 딥러닝을 구축하기에 한계를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인공신경 회로망을 이제 굉장히 딥하게 네트워크로 학습시켜보자. 왜냐면 어차피 그 기대되는 결과가 워낙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은 피처들보다 이제 레프리젠트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습을 시켜봤더니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잘 학습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뭔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그림 예제에 보면은 10개 레이어인 건데, 여기 보면은 뭐 피드 포워드 열심히 시그널이 피드 포워딩 됐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그 뭐지,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표시한 건데, 이 처음 백 프로퍼게이션의 시작점 부분에서는 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굉장히 잘 돼요. 최적화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그 그레디언트, 그 학습 효과, 그레디언트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베니싱 그레디언트 때문에 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학습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신 첫 번째로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가진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의 어떤 자연적인 뭐 리미테이션이에요. 한계인 거죠. 이제 왜 그런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제 지금 보시는 네모박스 되어 있는 이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포뮬러인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올려둔 동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이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건 이런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 수식과 그리고 Gradient Descent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죠. Gradient Descent는 여기서 뭐 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따로 여기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이 수행되면서 학습이 되는데, 여기 보면 Gradient Descent에서 곱해지는 이 델타 값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계산되나 봤더니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계수가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분계수가 곱해지고, 또 이 미분계수 곱해지는 건 레이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동할 때마다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곱해지게 되는데,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값을 가만 보니까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제 미분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 그래프거든요. 미분 그래프인데 이게 미분값이 최고가 0.25, 결국에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값이 아무리 커봤자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맥시멈이. 그 말은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이 미분계수가 계속 곱해져야 되는데, 이거 몇 번 곱하다 보면은 아무리 이 그레디언트 효과를 유지해봤자, 예를 들면 5번 곱하면은 그레디언트 효과가 10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4분의 1이라는 값이 5번 곱해지면 1000분의 1이잖아요. 그쵸? 이게 10승분의 1이니까. 그리고 이건 맥시멈인 케이스고, 지금 보면 이거는 4분의 1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4분의 1보다 작은 값이 계속해서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은 딥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은 에러가 백 프로퍼게이션 되는 동안에 그 학습 효과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딥러닝을 처음에 기존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로 딥하게 학습하고자 했을 때 그게 실패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층들을 학습시키는 건데, 이제 4개의 층을 3개의 층 히든 레이어를 학습시키는 모델으로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X는 인풋이고요. 이랬을 때 Artificial Neural Network 같은 경우에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갔다가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내려오는 거죠. 처음 시작점까지 한 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효과가, 그러니까 역효과죠. 역효과가 발생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한 번씩 하면 안 되냐? 한 번씩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 효과가 아무리 줄어들어봤자 맥시멈이 4분의 1 아니냐? 맥시멈 4분의 1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니싱 효과를 줄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RBM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X라고 하는 레이어가 주어졌으면 여기 데이터가 주어졌으면은 얘네는 막 이제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해요. 샘플링을 수행한 다음에 그 샘플링을 통해서 분석된 특성들을 기반으로 레이어를 하나 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 레이어를 가지고 레이어 특성을 분석해서 하나를 쌓고 또 이 레이어 특성을 분석해서 하나를 쌓아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 번의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통짜발이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레이어별로 학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그레디언트를 세 번의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해야 되는데 RBM을 활용하면은 한 번의 레이어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시키고 하나 레이어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거치면 되니까 베니싱 효과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모델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2006년에 힌튼 교수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표현이 나와 있죠. RBM이라고 하는 머신을 계속 스태킹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결국에 이 말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인데 아직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2006년에 떴어야지 왜 이제 와서 뜨느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두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있는데 이 렐루라고 하는 리니어 유닛이 또 하나의 엄청난 브레이크스루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렐루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를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에서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했는데 시그모이드 쓰지 말고 렐루라고 하는 걸 쓰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모이드의 특성에 의해서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이 최대값이 4분의 1인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 자체를 없애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렇게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인 거고 이거 대신 쓸 수 있었던 탄젠트 함수가 여기 보면 녹색인 거죠. 마이너스 5와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인 건데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슈가 있는 모델을 쓰지 말고 애초에 리니어 모델을 쓰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0이 가로축이 0 이하일 때는 그냥 0이다가 가로축이 0을 지나는 순간부터 y는 x 그래프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티베이션 값이 특정 스레숄드 여기선 0인데 그 액티베이션 인풋이 결국 웨이티드 썸이었잖아요. 그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는 값이 0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값들은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고 미분계수도 0이죠. 그쵸? 그러면은 쓸모없는 데이터는 버려버리고 여기 보면은 0을 넘어서는 순간 뭐예요? 미분계수가 1이 되는 거죠. y는 x 그래프니까 미분계수는 1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에러의 백프로퍼게이션은 그대로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계수가 곱해져봤자 1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죽일 애들은 확 죽여버리고 살릴 애들은 그대로 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고안해낸 거죠. 렐루라고 하는. 그럼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효과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백프로퍼게이션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곱셈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컴퓨테이션은 덧셈이 곱셈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0 아니면은 1이에요. 곱해지는 값이. 그 말은 백프로퍼게이션 되는 에러 값을 없애거나 더하거나예요. 이전에는 미분계수로 곱하는 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거. 그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스펄스 액티베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스펄스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러닝이 빨라지는데 렐루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쓸모없는 파라미터들은 없애버려요. 그쵸? 미분계수가 0이 곱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학습시켜야 하는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곱해지는 순간 그 엣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엣지의 효과가 사라지는 건데 그 말은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학습돼야 되는 파라미터가 줄어들면 당연히 컴퓨테이션이 빨라지고 컴퓨테이션 파워도 적게 들겠죠. 그런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렐루가 소개되면서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브레이크스루 하나가 더 있는데 2012년에 힌튼 교수에 의해서 발명이 된 건데 고안이 된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히든 유닛이 굉장히 많죠.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히든 유닛을 그냥 랜덤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모델 같기도 한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다 보면 얘네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예요. 모든 유닛이 이제 인접한 레이어 간에는 모든 히든 유닛들이 퍼셉트론들이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어요. 근데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애들, 그 유닛들을 랜덤하게, 예를 들면 뭐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살리고 뒷면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말 랜덤하게 웨이트 값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웨이트 값이 사라지는 것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학습시켜야 되는 웨이트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션 파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학습 정확도가 떨어지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의외로 그 학습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악영향을 받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획기적인 브레이크스루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법의 효과가 이런 어떤 세 가지 브레이크스루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붐이인 거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극복한 어떤 히스토리가 되겠고, 로컬 미니멈 문제예요. 이제 디멘전이 그 차원이 적은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로컬 미니멈 문제죠.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로컬 미니멈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의 초기 지점을 여기로 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면은 막 이제 컨버지 되면서 이 지점을 최적의 파라메터라고 찾아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지점도 있고 이 지점도 있죠. 훨씬 더 그 에러라고 하는 부분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이제 그냥 여기 파라미터를 어떤 학습된 모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통적인 뭐 머신러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딥러닝에서 또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가만히 이제 사람들이 실험도 돌려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봤더니. 왜냐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가 이런 그 로컬 미니멈 문제가 좀 줄어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그래프예요. 3차원 그래프인데 이걸 2차원으로 좀, 우리는 여지껏 뭐 로컬 미니멈을 이해할 때 2차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2차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록한 포물선의 2차원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O라고 하는 지점은 미니멈 지점이에요. 그쵸? 이게 로컬 미니멈이 될 수가 있는 지점인 거죠. 근데 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해서 봤더니 옆으로 셀 길이 있네? 더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디멘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도메인 기준에서 봤을 때 더 적은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디멘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원인이 있어서 로컬 미니멈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실험값으로 봤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요거의 로컬 미니멈에 대한 근심을 좀 덜어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 외에도 아까 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이슈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딥러닝 쪽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 워낙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거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GPU를 쓰기 시작했죠. GPU를 쓰기 시작하면서 GPU를 쓰기 시작하고 또 비전 분야에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소개되면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슈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붐이 이제 딥러닝의 붐인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이 왜 이제야 붐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런 방금 소개해드린 요소들을 그 원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딥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든지 비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레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시퀀셜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딥하이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이게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익스터널 널리지라고 하는 부분을 임포트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이유는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딥 네트워크 안에 어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딥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저는 그 튜토리얼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딥 하이퍼 네트워크도 또 하나의 아키텍처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딥러닝의 어떤 인트로 정도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제너럴한 특성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별도의 동영상으로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